무서운 적중률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예언가 활동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영국 출신의 심령술사이자 예언가로 최근 다양한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뿐만 아니라 심령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과 예언의 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경험을 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일찍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적 훈련과 연구를 거쳤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와 그가 어떻게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존재들과의 교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성장하면서 더욱 강해졌고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심령술과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영적 스승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알고 닦았으며 이를 통해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영적 스승들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대표적인 영적 스승 5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스승님은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입니다. 파커는 초월 명상 운동의 창시자인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와의 만남을 통해 명상과 영적 성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스승님은 사티아 사이바바로.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사티아 사이바바와의 만남을 통해 파커는 기적과 영적 치유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으며 세 번째 영적 스승님은 달라이 라마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에서 파커는 자비와 연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 스승님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로. 파커는 자서전 요가난다의 자서전에서 영감을 받아 요가난다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영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만났다는 영적 스승님은 존 오브 갓입니다. 브라질의 영적 치유사인 존 오브 갓과의 만남을 통해 파커는 치유의 기적과 영적 에너지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영적 스승님을 만나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영적 세계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 영혼이나 영적 존재를 보거나 느끼는 경험을 체험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그가 심령술사로서의 길을 걷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와 강연에서는 종종 이러한 초기 경험들에 대해 언급하며 영적인 세계와의 교감이 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어린 시절 체험했던 경험담 중에는 자신의 침실에서 이상한 존재를 보았다고 회상합니다. 이 존재는 그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가 영적 세계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체험했던 몇 가지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영혼을 만난 체험담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녀의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존재를 여러 번 느꼈으며 이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그의 심령술사로서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동료와의 교감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영적 존재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종종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이는 그가 영적 세계와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나중에 심령술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와 강연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 경험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자신의 영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주로 심령술, 영혼과의 교감, 영적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예언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주요 예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브렉시트에 관한 예언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예언한 바 있는데 그는 이 예언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사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51.9%가 탈퇴를 지지했습니다. 2017년 3월 29일 공식 탈퇴 통보 후
2020년 1월 31일 이후를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후 전환기간 동안 미래관계 협상이 진행되었고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었습니다. 브렉시트는 경제, 무역,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예언을 했던 시기가 2015년에 자신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브렉시트에 관한 예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실제로 2016년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미국 대선 예언에 관련한 예언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면서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15년 초에 자신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코로나19 예언에 관련한 예언입니다. 크레이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발생할 것을 예견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예언을 예언했던 예언가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일 딘쿤츠. 미국의 소설가 딘쿤츠는 1981년에 출간된 소설 어둠의 눈에서 우한-400이라는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퍼진다는 내용이 있어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와 연관짓습니다. 실비아 브라운. 실비아 브라운은 2008년에 출간된 책에서 2020년경에 폐렴과 유사한 심각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노스트라다무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다양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릅니다. 4. 클레어보이어. 몇몇 클레어보이어 예언자들은 2019년 말과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이름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예언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5. 아비냐 아난드. 인도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는 2019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예언가들의 예언은 일부는 정확하게 맞았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예언의 해석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어떻게 이러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예언 방식과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주로 명상과 심령적 교감을 통해 예언을 합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적인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또한 그는 때때로 타로 카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자신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예언 방식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의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예언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책을 저술하였으며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서는 더 사이킥 워크북과 더 히든 미닝 오브 드림즈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그의 영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쓰여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그의 예언과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그의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고와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브렉시트와 클린턴의 당선 등 실질적으로 예언이 맞아서 세상을 놀랬겠다는 지금도 잉중이라는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여러분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파티마의 예언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미스테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교과서처럼 이미 수 10번은 정독하셨을 만큼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세 가지 예언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공식 인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은 세 번째 예언서를 확인하고 그 충격적인 내용에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물론 진짜로 실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이 있기 3년 전인 1914년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0세는 앞으로 장차 전 세계는 나라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 다가올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오 교황의 예언이 있었던 그해 7월 3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하면서 양국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예언했던 비오 10세는 그해 사망하게 되고 다음 교황으로 베네딕토 15세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며 참전국들의 화해를 요청했지만 이미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1916년 6월 그는 전쟁 종식을 위한 순수한 영혼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여 기도를 독려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고 또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나름의 이유로 베네딕토 15세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들에게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역사상 유례없는 기도의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 열풍이 불던 다음 해인 1917년 5월 포르투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성모 마리아가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파티마의 예언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5월 13일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은 평소처럼 양을 몰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수녀가 된 루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정오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후 곧바로 로사리오를 외웠습니다. 로사리오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포르투갈의 모든 가정에서 로사리오를 기도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이었던 이 마을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열심히 로사리오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은 돌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는데 그때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지만 그런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한 번개와 빛이 아이들을 덮치게 됩니다. 놀란 새 아이는 폭풍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 급히 언덕을 내려가던 중 이번에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빛이 내려와 세 명을 에워싸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일이기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때 성모 마리아의 환영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이 본 성모 마리아는 금빛으로 테두리 된 하얀 망토를 걸치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세 명의 아이들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서 왔노라며 자신이 성모 마리아라고 밝히면서 아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 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모 마리아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13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로 약속했는데 마지막 출현이었던 10월 13일까지 총 6번을 아이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출현이었던 7월 13일의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였는데 이때 인류에 대한 대경고가 포함된 세 가지 예언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했다는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다음 해에 실현되었습니다. 이윽고 두 번째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핵무기 사용,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역시 예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궁금증이 높았던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루시아 본인이 1943년 직접 쓴수기로 파티마 교고 레이리아 어주교를 통해 바티칸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 혹은 1960년 이전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1960년 당시의 교황은 요한 23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루시아의 수기로 쓴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을 읽었고
그의 비서관 오타비아노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두 사람은 루시아의 세 번째 예언을 읽고는 끝내 침묵했고 세 번째 예언은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읽은 교황은 바오로 6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크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 파티마의 예언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과연 교황이 시신까지 하게 될 만큼의 큰 사건이 무엇일까 하면서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각자 온갖 추측을 하며 미스테리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오로 6세는 1967년 5월 13일 파티마 축일에 루시아와 동행하여 파티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예언은 약속된 196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바티칸의 극비문서로 오랫동안 바티칸 기록 보관소의 비밀로 보관되게 됩니다. 처음 이 예언이 알려지게 되었을 당시에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들은 새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지역 교회에서 강력한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성모 마리아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였던지라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되었던 탓에 두 번째 출연 이후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보고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태양의 빛이 약해지고 눈처럼 하얀 구름이 아이들을 둘러싸는 이상한 현상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만으로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긴가민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루시아의 어머니조차 반신반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파티마의 주임 신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악마의 장난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약속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8명, 세 번째는 약 7,000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자 약 18,000명이 파티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출연에서 새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와의 출연을 약속했던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파티마를 관할하는 군청이 아이들을 잡아 가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교회 외에서의 종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 군청은 반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파티마의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교를 빙자해 사람들은 현혹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감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 천둥이 치던 시간이 마침 성모 마리아의 출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강한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얀 구름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없음을 알고 다시 올라간 것처럼 대기는 노랗게 변했으며 주변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군중은 이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하며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새 아이들은 감옥에서 무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군청은 아이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어 거짓말을 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주장은 일관되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시위도 있던 터라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기 두려움에 군청은 결국 포기하고 새 아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3일 후인 8월 13일 아이들은 다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출연지에서 약 1km 떨어진 오자리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던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즉시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을 모두가 믿도록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남이 있을 10월 13일에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곧 알려졌고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파티마의 사건은 입소문과 신문 보도로까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파티마에는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기적을 보기 위하여 신문사들도 기자단을 파견했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은 파티마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로사리오를 외웠고 때로는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적어도 7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성모 마리아의 출연 시간이 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출연지는 비에 젖은 땅으로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진흙을 헤치고 새 아이들은 출연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 속에서 열심히 로사리오를 외쳤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우산을 접으세요.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점차 군중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 마리아의 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빛이 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프란시스코 자신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아이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새 아이의 주변을 하얀 구름이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태양 같은 빛 속에 둘러싸여 나무 위에 서서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입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사리오의 기도를 외우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곳에 성당을 세워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루시아가 대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군중은 일제히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는 멈추고 구름이 갈라지며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빛의 다발이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으로 회전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구름은 그 빛으로 무지개처럼 빛나고 풀과 나무, 사람, 동물까지 모든 것이 이 빛의 세계에 둘러싸이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이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은 회전을 멈췄다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희미해졌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전이 끝나자 태양은 불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군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군중은 그 열기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군중 속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중을 향해 달려오던 태양은 그 낙하를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군중은 자신들의 옷이 비로 젖어 있던 것이 어느새 모두 말라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현상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계층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와 과학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현상으로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티마에서 30km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기적이 목격되었고 당시 신문은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악의가 담긴 기사가 없었고 이 사건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기적에 대해 신중했던 바티칸도 이 사실에 대해 10년 이상의 엄격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0월 13일 파티마의 성모에 대한 출연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가 알려주었다는 예언도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영접했던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는 성모 마리아의 출연 후 2년 안에 사망했지만 루시아는 2005년 97세로 사망할 때까지 카르멜 수녀로 생존했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얘기한 1960년 이후. 그러나 왜인지 지금까지 모든 교황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루시아 역시 자신이 죽기 전까지 세 번째 예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5월 바티칸에서 6월 3일 80년 동안 봉인되어 온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측에서 발표한 파티마 예언은 그리 생각만큼 파격적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티칸에서 진짜 예언을 발표하지 않고 다른 예언으로 대체했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언제쯤 확실하게 대중에게 공개가 될까요? 교황이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의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예언이었다면 지구 종말급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하셨던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은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듯하여 이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가로 샴 볼츠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샴 볼츠는 1974년 4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영적 체험 중 하나는 어린 시절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의 신앙과 사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샴 볼츠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익스프레션 58 교회의 목사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강사이자 예언가입니다. 그는 더 저스터스 그룹프 이사회의 멤버이자 대표로 사회 정의와 선교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볼츠 미니스트리즈를 설립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샴 볼츠의 예언 중 북한과 남한에 대한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러한 예언을 여러 강연과 집회에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국제기도원과 그의 개인 사역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샴 볼츠는 북한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세대의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한의 경제에 영을 주어 신기술을 통해 경제 파트너로 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샴 볼츠는 남한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신기술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컴퓨터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둘째, 과학적 농업권에서 독특한 방법의 농업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지금은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휴전선이 무너지면 크리스천이 제일 먼저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원수가 먼저 북한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음란물, 저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고를 사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샴 볼츠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강력한 무기로 만드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서 더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임한 거짓 영이 영문을 하나님께서 닫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샴 볼츠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넘어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이 치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샴 볼츠는 그의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샴 볼츠는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샴 볼츠의 영적 체험담 중 하나는 천국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는 팟갓들과 안뜰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팟갓들에서는 지난 세기의 치유, 가르침, 예언 분야에서 놀라운 사역을 한 잘 알려진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의 사역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뜰에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해와 지혜를 더 중시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연약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체험은 샴 볼츠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시각에서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샴 볼츠는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베니 흰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니 흰은 1952년 12월 3일 이스라엘의 자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토오픽 베네딕토스 흰입니다. 베니 흰은 그리스 정교회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968년에 캐나다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베니 흰은 기독교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베니 흰은 197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베니 흰 사역을 설립하였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치유 집회와 성령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사역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디스 이즈 요 데이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베니 흰은 한반도에 대한 예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위에 천사들이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환상은 한국이 통일되고 북한이 해방된 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니 흰의 한반도 예언은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 한국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베니 흰은 또한 여러 가지 특이한 경험담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 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베니 흰은 여러 차례 그의 집회에서 기적적인 치유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90년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은 사람을 부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니 흰의 치유 집회 중 하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니 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강력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난 후 그 사람은 다시 호흡을 시작하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베니 흰의 사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적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니 흰의 사역과 그의 기적적인 경험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치유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사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니 흰의 예언과 경험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과 그의 사역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현대 기독교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특히 모잠비크에서의 선교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1979년에 남편 롤랜드 베이커와 결혼한 후 함께 전 세계를 돌며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는 모잠비크로 이주하여 아이러스 글로벌이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아와 빈민을 돌보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여러 차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예언은 북한의 해방과 한국의 영적 강국으로의 부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녀는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은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은 기적과 체험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모잠비크에서 수백 개의 교회와 고아원을 설립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사역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등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그녀의 사역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또한 그녀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의 예언과 사역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한국에 대해 여러 예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북한의 해방과 한국의 영적 강국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비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국이 예언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한국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나 국내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기업의 도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적 갈등이나 국제관계에서의 긴장 상황이 한국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상황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갈등이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이러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적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예언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한국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하이디 베이커는 북한의 해방이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해방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을 향한 세 분의 목사님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을 찾다 보니 세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예언가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중률 100% 크리스 로빈슨.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예언하면 대체적으로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하여 바바방가와 에드거 케이시를 비롯 다양한 고대 문서나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한 예언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예전에 다루었지만 새롭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들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적중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정보국과 테러나 미결 사건을 해결하는 크리스 로빈슨입니다. 그의 별명이 꿈탐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별명에서 보시듯 그는 꿈을 통하여 예리하게 사물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이 상당한 예언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적 적중률이 무려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하고 또 정확하다고 하니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 불리는 크리스 로빈슨은 어쩌면 노스트라다무스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혹시 제 영상이나 다른 영상 내지는 책을 통하여 크리스 로빈슨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크리스 로빈슨이라는 이름조차 낯선 미스테리 초년생들을 위하여 크리스 로빈슨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9살이던 1960년에 어린 나이에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입원하는 동안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16살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첫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이 혼수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겪는 일들이 나중에 실제로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이때부터 자신에게 예지 능력이 생겼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영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예언가로 불리는 크리스 로빈슨은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능력자 사냥꾼으로 불리며 초능력에 대한 진실을 판별했던 유명한 게리 슈왈츠 박사로부터 초능력 실험을 하게 되었고 유일하게 초능력자로 공증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게리 슈왈츠 박사는 초능력자들을 실험하고 초능력에 대한 진실 여부를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명 초능력 사냥꾼으로 자타가 인정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영매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걸로 유명한 인물인데 자신이 초능력자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대중들 앞에서 정밀하게 테스트해 그 속임수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크리스 로빈슨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초능력자들을 시험한 결과 단 한 건도 진실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 슈왈츠 박사는 초능력자는 없으며 다 사기꾼이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진짜 본인이 자신 있다면 나를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도 그의 앞에서 당당하게 초능력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크리스 로빈슨이 당당하게 게리 슈왈츠 박사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둘의 만남은 성사되었고 2001년 8월 크리스 로빈슨은 미국 투싼에 위치한 호텔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게리 슈왈츠 박사는 자신만 아는 장소를 20군데 정한 후 이 중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하루에 한 군데씩 로빈슨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빈슨은 본인이 꿈속에서 본 장소들을 통해 그날 자신이 가게 될 장소를 미리 종이에 적은 다음 봉투를 봉인하고 이 봉투를 제3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봉투는 테스트가 끝난 후에 공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리스 로빈슨의 예지력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게리 슈왈츠 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 확률적으로 몇 번의 성공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크리스 로빈슨은 박사가 진행한 10번의 테스트에서 10번의 목적지를 모두 정확히 짚어냈으며 그 순서 역시 정확히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게리 슈왈츠 박사는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검증과 실험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초능력자들의 속임수를 밝혀왔지만 크리스 로빈슨에게서는 그 어떠한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예지력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크리스 로빈슨의 초능력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리 슈왈츠 박사의 검증 시험을 통과한 초능력자는 지금까지 크리스 로빈슨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 로빈슨의 능력을 신뢰하게 된 게리 슈왈츠 박사는 이후에도 로빈슨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던 2001년 8월 11일 크리스 로빈슨은 9월 11일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을 예언하는 예지몽을 게리 슈왈츠 박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거대한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딱 한 달 후인 9월 11일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수많은 예언가들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한다고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을 정확히 적중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 로빈슨은 이럴 때 사고 후 예지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꿈속에서 본 장면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1986년 25살이던 로빈슨은 꿈속에서 방사능 구름이 영국을 향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실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심각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해 전 유럽이 방사능 구름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1993년 크리스 로빈슨은 꿈속에서 두 대의 비행기가 충돌하며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에 그는 곧바로 당시 주최 측이었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에어쇼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후 실제로 에어쇼 도중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영국의 신문사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크리스 로빈슨의 예지력을 무시했다며 공군기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때부터 로빈슨의 예지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는 1997년 책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기둥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차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느 한 여인이 그 속에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였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깬 후 황급히 이 소식을 경찰에 알렸지만 크리스 로빈슨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하면 위험인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며 오히려 역으로 크리스 로빈슨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몇 시간 후 그대로 적중하였고 다이애나 비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 로빈슨의 이러한 예지 능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당시 사람들로부터 사기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하여 게리 슈왈츠 박사에게 자신의 초능력 검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게리 슈왈츠 박사로부터 초능력을 인정받은 후 2010년에는 그의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 로빈슨은 SNS 폭탄 테러 메시지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틀 뒤 러시아 서쪽 모스크바에서 진짜로 지하철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이후 로빈슨은 두 번째 테러를 경고했는데 3월 31일 2차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크리스 로빈슨은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초능력자 같다며 크리스 로빈슨의 초능력이 실제라면 정말로 대단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 로빈슨을 두고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인정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SNS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유명해진 크리스 로빈슨은 이후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의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능력을 또 한 번 검증받게 되는데 특히 영국의 채널 4TV쇼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린 다음 5분 후에 여러 분야의 검증가들이 종이 위에 쓰게 될 글씨들을 정확히 알아맞추면서 시청자들을 놀라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대에는 여러 명의 검증가가 있었지만 검증가들은 그 어떠한 속임수도 크리스 로빈슨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특별한 예지 능력을 이용하여
미국 CIA와 MI4 등 영국의 정보부와 여러 나라의 공식 기관들을 돕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의 예언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 로빈슨은 2018년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관하여 크리스 로빈슨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접 말하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일본은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다시 부강해진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이후 일본 영토의 대부분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대한 지각판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바다에서는 해일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북 그리고 일본 전체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한반도 역시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커다란 해일과 지진이 매일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동쪽 해저 부근에서는 바닷속에 침몰해 있던 육지가 부상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이때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일본의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대격변을 극복하고 좋은 세상을 열 것인데 앞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 도입된 통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지상 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할 것이며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예언이 밝은 미래를 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희망찬 예언이 반드시 꼭 이루어지길 바람해봅니다. 크리스 로빈슨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예언자들 중 유일하게 SNS 통해 사전 예고를 한다는 점, 또 정보부의 인정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그는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고 있음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예언 적중률이 높아 100%라는 크리스 로빈슨의 한반도에 대한 예언으로 봤을 때 일본의 멸망은 안타깝지만 남북한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척 피어스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이자 예언 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스피어스라는 사역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기독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척 피어스 목사님은 예언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여러 저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역은 주로 예언적 예배,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과 인도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그의 사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지금까지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덴톤의 시온의 영광국제사역과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의 세계 추수사역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영적으로 중요한 행사들과 집회에서 강연과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신 분으로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에서 실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당신의 유산을 소유하라, 찬양하는 전사들, 나라의 앞날을 예언하라 등 다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선지자이자 중보기도자로 알려져 있는 척 피어스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큰 사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을 예견하며 선지자적인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는 척 피어스 목사님이 2019년은 한국이 위기를 딛고 사명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척 피어스 목사님은 HIM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적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세계 100여 곳에 특별한 보호지역을 설정해놨고 한국이 그중 하나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시간은 지났지만
그럼에도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하신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늘 예언에 대하여 말씀드리듯 예언이란 가상적 미래 진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적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늘 상기한 채 예언을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국에서 한국의 방역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척 피어스 목사님의 예언처럼 한국이 위기를 딛고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었을까요? 세계 선진국, 특히 강대국들의 정상들이 청와대와 전화통화를 원했을 만큼 한국은 방역에 있어 잘 대처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때문에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K방역이란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K경제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척 피어스 목사님의 예언을 하셨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저는 장차 일어날 3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70년 동안 이어져온 포로의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 한국이 70년 포로기에서 벗어나 하나의 민족으로 해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이 되는 이 시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한국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는 의미이기도 하며 또한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는 것과 같으며 아울러 동서독처럼 서로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주님은 저에게 중국 일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베이비 데미안 목사님 등 다른 여러 사역자분들처럼 저도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장차 전 세계의 한 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변화에 주목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국을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의 또렷한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앞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적인 사건들이 급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단어는 상황의 호전인데 이러한 상황의 호전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재정렬될 것입니다. 이로써 앞으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중 하나인 한국 교회를 주목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를 재정렬하시며 새로운 부대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국에서 시작하시는 거대한 쓰나미급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아시아 전체로 번져나가 더 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남한과 북한을 분단시킨 억압을 무너뜨릴 것이며 전 세계를 뒤흔든 전염병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국을 주목하고 중보하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제부터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기적의 차원으로 돌파하여 친히 파수꾼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방의 나라들을 재정렬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으로서 주변에 있는 양과 염소 국가들의 각축장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한국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국가의 정체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정치적 의미를 넘어선 영적 의미를 지닌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는 한국이 세계의 영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의 민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휘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의 기도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재통일을 이루실 것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사역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세계 각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국의 재정렬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정치적 변화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재정렬은 또한 문화적인 변화도 포함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미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한국의 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믿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한국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은 척 피어스 목사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예언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록 2019년 설교인지 강연인지 잘 모르겠으나 척 피어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처럼 척 피어스 목사님 또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희망찬 예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니 조만간 한국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디디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장 디디에라는 예언가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료를 구하다 오늘 처음 접하게 된 예언가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살아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세상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태어나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언은 끊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즐겁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 디디에는 19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예언가로 그의 삶과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디디에는 1805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으나 점차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 능력이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은 1825년 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한 귀족 가문의 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 디디에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통해 실종된 소녀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였고 이를 통해 소녀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 디디에는 파리 전역에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의 예언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 능력은 단순히 실종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였으며 그의 예언은 종종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830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예측하였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1848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혁명들도 예측하였으며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 능력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1820년대 초반에 심각한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통해 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후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예언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 능력은 그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 능력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의 삶과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과 미스터리 사건들은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몇 가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1. 1830년 프랑스 혁명 예언. 장 디디에는 1830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혁명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예견하며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1830년 7월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1848년 유럽 혁명 예언. 장 디디에는 1848년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혁명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는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혁명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 파리 대화재 예언. 장 디디에는 1834년 파리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화재가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파리의 특정 지역에서 큰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4. 미래의 기술 예언. 장 디디에는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그는 19세기 중반에 이미 전기와 증기기관의 발전을 예견했으며 이는 이후 산업혁명과 함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5. 자신의 죽음 예언. 장 디디에는 자신의 죽음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그는 예언한 날짜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처럼 100% 맞는 예언만 할 수는 없듯 장 디디에 역시 틀린 예언들로 그의 명성에 금이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 디디에 그가 했던 틀린 예언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디디에의 틀린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30년대 프랑스 기근 예언. 장 디디에는 1830년대에 프랑스에서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 1840년대 파리 지진 예언. 그는 1840년대에 파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이 예언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틀린 예언들은 그의 예언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의 많은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록 틀린 예언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장 디디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건을 동시에 예언함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능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디디의 예언 중 일부는 현대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장 디디에가 했다는 미래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예언 중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 AI의 발전. 장 디디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AI가 단순한 작업을 넘어 창의적인 작업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 로봇공학의 혁신. 그는 로봇공학이 크게 발전하여 가정용 로봇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로봇이 수술을 수행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장 디디에는 VR과 AR 기술이 교육, 엔터테인먼트,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들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 생명공학의 발전. 그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같은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의료가 보편화되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 디디의 예언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그의 삶과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셀수스의 삶과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파라셀수스의 삶과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셀수스 역시 자료를 구하다 처음 접하게 된 예언가입니다. 혹여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처럼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듯하여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파라셀수스는 1493년 스위스의 아이니지델른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1541년까지 살았던 의사, 연금술사, 점성가, 철학자, 화학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필리푸스 아우레올루스 테오프라스투스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이었으나 그는 자신을 파라셀수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캐수스보다 뛰어난이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의 의사 캐수스를 능가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파라셀수스가 태어난 1493년경에서 1541년까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은 르네상스 시기로 유럽 전역에서 예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중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와 자연,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학과 화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독성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파라셀수스는 의학과 화학의 경계를 허물며 금속화학물을 의약품으로 처음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연금술을 통해 다양한 금속을 약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납과 구리를 이용한 내복약과 팅크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당시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의학과 화학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1530년 독일 바이에른주의 베라츠하우젠에서 머물며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도시는 그의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 신학, 점성학, 의학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주로 그의 죽음 이후에 출판되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자연을 관찰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오늘날의 의학 실행에까지 이어져 오는 급진적 도전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아연을 발견해 그것을 진쿰이라고 불렀으며 일부 질병은 정신적 고통에 그 뿌리가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정신의학의 선구자로도 불립니다. 파라셀수스의 삶과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이는 그의 철학과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파라셀수스는 의사로서 숱한 성공담을 남겼으나 당대 의사와 약사로부터 쓰디쓴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의학과 연금술뿐만 아니라 예언과 미스터리한 사건들로도 유명합니다. 파라셀수스가 예언을 하게 된 동기는 그의 철학적, 신학적, 점성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요소와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예언을 통해 인간의 운명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 활동은 그의 종교적 신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믿음과 기적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우주의 조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파라셀수스는 16세기 초반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주로 1530년대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베라츠하우젠에서 활동하며 예언과 관련된 저술을 남겼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여러 저술을 통해 자신의 예언과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예언서는 프라그나스터케이션즈입니다. 이 책은 1536년에 출판되었으며 다양한 예언과 점성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과 미스터리 사건들을 연대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예언과 미스터리 사건들 1. 1520년대 연금술과 예언. 파라셀수스는 연금술 연구를 통해 금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미래 인간은 금속을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금속 기반 약물의 사용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1530년대 패스트 예언. 1530년대에 파라셀수스는 유럽 전역에 퍼질 패스트를 예언했습니다. 그는 검은 죽음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실제로 16세기 후반에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 대유행과 일치합니다. 3. 1536년 신비한 치료법. 파라셀수스는 1536년에 신비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조트라는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의 치료법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4. 1540년 예언서 출간.
파라셀수스는 1540년에 자신의 예언을 모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미래 전쟁과 재앙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그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대의 핵무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1541년 미스터리한 죽음. 파라셀수스는 1541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일부는 그가 독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예언과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라셀수스의 미스터리 사건들. 아조트의 비밀. 파라셀수스가 사용했다고 주장한 아조트라는 물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물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정확성. 파라셀수스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패스트와 관련된 예언은 그의 예언 능력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죽음의 원인. 파라셀수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구와 예언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상과 예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의 예언과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틀린 예언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라셀수스의 틀린 예언들. 1. 불사의 엘릭서 발견. 파라셀수스는 불사의 엘릭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 연금술로 금 제조. 연금술을 통해 금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3. 질병의 완전한 치료.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천체의 영향.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의 건강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대 과학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파라셀수스는 중세 유럽의 의사이자 연금술사로 그의 예언과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의학과 연금술, 점성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과 예언을 제시했지만 많은 예언이 틀리거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불사의 엘릭서나 연금술로 금을 제조하는 등의 예언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천체의 영향에 대한 이론도 현대 과학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라셀수스의 혁신적인 생각과 실험 정신은 현대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과 연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셀수스의 삶과 업적은 인류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도전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의 노스트라다무스 주세리노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래전 다루었던 남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우는 주세리노의 경고를 다시금 각색하였습니다. 초창기 의욕적으로 만들었으나 많이 부족하고 또 음악을 잘못 사용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기에 그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주세리노의 예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난 예언가를 꼽자면 우리는 보통 노스트라다무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핵무기의 사용 등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세계적인 사건들을 많이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사람으로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노스트라다무스 못지않게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뛰어난 예언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몇백 년 뒤 후대인들에게 또 다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회자되며 그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여성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우던 바바방가를 비롯 레드가 케이시 또는 몽고메리 등 무수히 많은 예언가들이 저마다 위치해서 각각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언했던 여러가지 예언들이 빗나가는 바람에 그들의 명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가장 주목을 받을 만큼 예언 적중률이 높다고 하는 주세리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꾼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 예언가이지만 그럼에도 현대에 와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예언가 중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20세기에서 21세기 가장 뛰어난 예언가로 불리우는 브라질의 주세리노 박사는 예언 적중률이 무려 90%에 이를 정도로 뛰어난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세리노의 본명은 주세리노 노브레가 다루스로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이 되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은 어린아이가 본 꿈이라고 무시하고 가볍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주세리노가 부모님에게 말했던 주세리노의 꿈 이야기와 똑같은 교통사고가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아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세리노의 예지몽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알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거의 지금도 습관처럼 잠에 들고 꿈을 보기 시작하면 도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꿈에서 본 내용들을 메모를 하는데 그런 그의 꿈 예지몽의 적중률이 자그마치 90%나 이른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적중률이 아닌가 합니다. 10개의 꿈 중에서 하나만 틀리고 9개가 맞는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 맞겠지요. 보통 우리들이 꿈을 꾸었다고 해도 한두 개만 맞으면 난리법석을 피울 테니까요. 이렇게 90%의 놀라운 적중률을 자랑하는 주세리노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9.11 테러의 예언이었다고 합니다. 1989년 10월 26일자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비행기가 벽돌 빌딩을 붕괴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12년 전에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는 비행기 안에서와 빌딩 안에서 이렇게 각각 두 곳에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았던 비행기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주세리노는 가장 먼저 테러리스트들에게 비행기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조종실로 들어간 범인들이 기장을 협박하여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범인들은 비행기 밖으로 빌딩이 보이기 시작하자 자동 조정 설정으로 바꾸고 기장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비행기가 빌딩으로 곤두박질했다고 자신이 꿈에서 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다른 장소인 빌딩 안에서 보았던 꿈속 장면을 이야기했는데 그의 말을 빌리자며 빌딩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그 상황을 혼란스러워하며 구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12년 전이었음에도 마치 방금 영화를 본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주세리노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역센터 빌딩 붕괴 이후 2001년 10월 1일 또 다른 예언을 하는 편지를 연이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은 앞으로 2년 안에 2개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 번의 전쟁 중 첫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또 다른 두 번째는 이라크에 대한 전쟁일 것이라고 예언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정확하게 부시 대통령의 재임 시절 2년 안에 현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 대사관으로 또 다른 편지도 보냈는데 사담 후세인이 숨어있는 장소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과 인도네시아 대지진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 90%에 이르는 자타공인 최고의 예언가인 주세리노는 그의 이러한 예언이 적힌 편지들은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카본 종이로 복사되어 2장씩 복사를 하는데 한 장은 편지를 보내는 종이로 복사하고 또 다른 복사된 편지는 보관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카본 종이란 얇은 종이에 기름, 납, 안료 따위의 혼합물을 칠한 종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세리노는 카본 종이를 사용하여 복사지로 쓴다고 합니다. 복사된 것이 원본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넘버가 적혀있는 실을 붙인 뒤 그 위에 그날의 날짜를 찍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의 사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변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록한 원본도 모두 등기소라는 기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가 예언을 기록한 원본이 무려 1만 건이 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언 중에는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이 예언은 한국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버지니아 공과대학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승희라는 한국인이 32명을 살인 비디오 성명을 보낸다. 2007년 4월 16일에 라는 내용의 편지를 버지니아 대학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총기 난사 사건을 8년 전인 1999년 2월 23일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상자와 범행의 상황들을 상세히 적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그것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나라였을 한국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것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세리노는 스마트라 대지진도 예언하였는데 2004년 12월 26일에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주세리노가 꾸었다는 꿈에 따르면 동물들이 도망가고 호텔이 물이 넘쳐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보낸 그의 예언 편지에는 2004년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파도는 10m 이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 예언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주세리노의 예언서가 담긴 편지를 보고 정식으로 성명을 내었고 주세리노에게 당신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탑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지진도 예언하였습니다. 2007년 혹은 2008년 7월 13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는데 주세리노가 예언했던 날짜로부터 3일 뒤인 7월 16일 니이가타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사망자가 15명 그리고 사상자가 2,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3일이라는 차는 있었지만 이것 또한 지진이 일어나기 17년 전인 1990년에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04년 3월 11일 스페인역 마드리드에서 테러 폭발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2005년 7월 7일 영국에서 500kg이 넘는 폭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들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예언대로 지하철과 버스의 폭발로 56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또 다른 지진도 예언했는데 일본 고베에서 대지진 발생 5,000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 예언 또한 16년 전부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되는 일본과 관련된 예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이라는 독가스로 인한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의 사망자와 약 5,500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일본에서는 그해 엄청난 유명세를 탄 사건입니다. 살인이라는 독가스가 궁금하여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 이 살인이라는 독극물은 본래 독일의 화학산업체인 이게파르벤에서 효과적인 살충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군에 의해 화학무기로 악용된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군벌이나 테러 단체 등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양으로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이며 특히 북한 같은 나라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이러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무서운 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독극물을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1989년 9월 26일자로 예언한 주세리노의 편지에는 도쿄의 지하철 살인이라는 독극물 실리교에 따른이라는 말들이 확실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이라는 독의 종류에 실리교라는 단어까지 써진 그의 예언 편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이번에는 1973년 미국 스페이스 샤틀의 폭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때 예언했던 때는 스페이스 샤틀이라는 말조차 없었던 때라고 합니다. 이 사건도 사건 발생 13년 전부터 예언하였다고 하는데 1986년에 소련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예언을 1979년 3월 15일 소비에트 연방에 예언했던 편지부터 마이클 잭슨의 체포 사건과 영어 교사였던 린제이의 살인 사건의 예언까지 그의 상세한 예언들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예언을 했던 주세리노는 지금 인류가 가장 주목해야 할 예지몽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1988년 지구온난화에 대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주세리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염려하는 편지를 미국의 엘고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1988년 5월 15일자로 써있는 편지였는데 당신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의 부 대통령이 될 것, 그리고 책 출판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할 것까지 예언책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주세리노의 꿈에 따르면 재앙의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는 유럽파 대륙에서부터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대가뭄이 발생하는데 그 대가뭄은 2년 뒤에는 세계적인 규모로 퍼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주세리노가 예언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주세리노의 예언은 모두 가짜라고 그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모두가 사고나 난 후 작성되었고 정작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편지를 받은 곳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바보도 아닌데 어찌 주세리노를 브라질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칭송을 하는 것일까요? 유리겔라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그의 마술이 모두 가짜라고 밝혀지자 그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여겨질 만큼 세계인의 관심에서 크게 벗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주세리노가 진짜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주세리노 역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예언의 예자도 거론 못하게 해야 함에도 여전히 주세리노는 세계적인 예언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만일 그가 정말 사기꾼이라고 했다면 지금까지는 과거로 묻어두고 앞으로 그가 내놓은 예언들을 지켜보면 그가 진짜 사기꾼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언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2028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베네치아가 과연 2028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세리노는 2036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80% 된다고 했습니다. 2038년은 아프리카의 기온은 58도까지 올라갈 것이며
2040년 아마존 열대우림이 소실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043년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로 인류는 80% 사망하는 커다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다가올 미래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세리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은 없다.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강하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어쩌면 자신의 예언이 틀릴 경우를 대비한 멘트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예언이란 무조건 맞을 수는 없겠지. 아마도 다른 평행 우주의 또 다른 지구의 미래를 보았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세리노는 마지막에 세계가 협력하여 힘을 합쳐 나간다면 미래는 얼마든지 캐축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꾸는 예지몽은 하늘에게서 받은 힘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그 예지몽으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예언이 틀리거나 암묵적이라고 하여 그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예언을 굳게 믿으며 신처럼 떠받들기도 할 테고 또 누군가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라며 비아냥거릴 테니까요. 이왕이면 희망찬 예언들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2024년의 예언 비교.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삶과 예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고 아울러 2024년 상반기 예언과 하반기 예언도 알아보며 이루어진 예언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함께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자 예언가로 본명은 미셸 드 노스트르담입니다. 그는 1503년 12월 14일 프랑스 프로방스의 생레미에서 태어났으며 1566년 7월 2일 파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유태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할아버지는 의사,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노스트라다무스는 조부와 외조부로부터 의학, 점성학, 고전 및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가 후에 의사와 예언가로서의 길을 걷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9세에 몽펠리에 의대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의학적 지식과 헌신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예언도 함께하였는데 그의 예언 능력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문학과 점성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에 그의 첫 예언집인 예언들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942개의 사행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는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사행시 형태의 예언을 100편씩 묶어 총 10개의 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매우 난해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프랑스 왕 앙리세의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앙리세는 마상 경기 도중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앙리세에 대한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앙리세의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 중 하나는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전장에서 그는 황금 오리 속에 눈을 찌를 것이다. 두 번의 상처로 그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1559년 앙리세가 몽고메리 팩작과의 마상 시합에서 발생한 사고와 일치합니다. 몽고메리의 창이 앙리세의 황금 투구를 관통해 눈과 목을 찔렀고 왕은 열흘 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종종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앙리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앙리세는 프랑스의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는 여러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프랑스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앙리세의 죽음 이후 노스트라다무스는 유럽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예언은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1666년 런던 대화제, 나폴레옹의 등장,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 그리고 9.11 테러까지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이 역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66년 런던 대화제 예언.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에서 1666년 런던 대화제를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는 고대의 여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그와 같은 많은 전당들이 소실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대화제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666년 9월 2일 런던은 대화재로 인해 거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런던은 인구 50만을 자랑하는 유럽 최대의 도시로서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도시 빈민촌이 확대되는 중이었습니다. 대화재는 런던의 중세적 풍경을 벗어나 근대적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기록된 여러 예언 중 하나로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치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등장 예언. 노스트라다무스는 나폴레옹의 등장을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는 한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나폴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나폴레옹의 등장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69년 코르시카에서 태어나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야망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기록된 이 구절은 나폴레옹의 등장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치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 예언.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는 서쪽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은 히스터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히틀러의 등장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독일의 총리가 되었고 나치 독일을 이끌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으며 그의 행위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기록된 이 구절은 히틀러의 등장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치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9.11 테러 예언. 노스트라다무스는 9.11 테러를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는 두 개의 강철새가 하늘을 날아와 큰 도시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9.11 테러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공격을 받아 두 개의 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기록된 이 구절은 9.11 테러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일치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예언서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999년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지구 멸망의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9년 7월에 지구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해석자들은 이 예언이 중국에서 발생한 파룬공 탄압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현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종종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주목받으며 다양한 해석이 시도됩니다. 예를 들어 그의 예언 중 20에 3배 6을 더하네. 런던은 불타 정의로운 자의 피를 요구하도다라는 구절은 1666년 런던 대화재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언은 9.11 테러와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그 모호함과 난해함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의 예언은 종종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또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일치한다고 주장되지만 이는 후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예언 중 히스터라는 단어는 히틀러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철자의 순서를 바꾼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예언은 종종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주목받으며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또한 많은 미디어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양한 영화, 소설, TV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며 그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또한 많은 사이비 종교와 음모론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사이비 종교나 음모론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7월의 예언은 일부 사이비 종교에 의해 지구 멸망의 예언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의 예언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언을 정리하고 이루어진 것들과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예언 1. 기상이변.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에 기상이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은 더 메말라가고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전염병과 기근. 그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심각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새로운 교황의 탄생. 2024년에 새로운 교황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찰스 3세와 왕비의 퇴위. 찰스 3세와 그의 왕비가 퇴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상황.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예언. 1. 전쟁.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붉은 적군이 두려움에 창백해진다. 대양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경제위기. 그는 2024년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 자연재해. 2024년 하반기에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 정치적 혼란. 그는 2024년에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 기술 발전. 2024년에 큰 기술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럼 2024년 하반기를 지켜보기로 하며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나 빗나간 예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루어진 예언. 1. 기상이변. 2024년 상반기에 이미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이시카와 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과 지진의 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전염병과 기근. 현재 전염병과 기근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3. 새로운 교황의 탄생.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4. 찰스 3세와 왕비의 퇴위.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5.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상황. 현재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상황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1. 전쟁. 현재까지 2024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경제위기. 아직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자연재해. 일부 자연재해가 발생했지만 큰 자연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정치적 혼란. 현재까지 큰 정치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 기술 발전. 일부 기술적 발전이 있었지만 큰 기술적 발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그 모호함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신뢰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측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을 예언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들어 심슨 만화가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여자 흑인 대통령인 해리스가 당선되니 어쩌니 말이 많았으니까요. 저 역시 오래전에 쇼츠로 심슨 예언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으나 최근 뉴스를 접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까요? 다 같이 지켜보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해리스 여자 부통령과 함께 지금 전 세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해리스 여자 부통령과 함께 지금 전 세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오늘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가들 중에 유독 트럼프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하여 커다란 관심을 받기 시작한 브랜든 픽스라는 예언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든 픽스라는 예언가는 자신의 예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봤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예언은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에 브랜든 픽스가 예언했다고 하니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왼쪽 귀도 아니고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지적했으며 하필 신체 중에 총알이 맞거나 비껴갈 확률이 높은 곳들인 가슴이나 어깨 이런 곳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신체의 아주 작은 부위를 맞추다니 이는 정말 브랜든 픽스가 미래를 내다보거나 직접 미래를 다녀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처럼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지난 3월 종교인이자 목사인 스티브 치오콜란티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위험을 받을 수 있다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그가 종교인이자 방송인인 스티브 치오콜란티와 인터뷰를 하며 예언하는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봤다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암살자의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지나가서 머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고막을 터뜨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의 예언처럼 고막이 파열되는 심각한 사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비록 귀에는 2cm가량의 흉터가 남기는 하겠지만 봉합에 따른 빠른 시술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브랜든 빅스의 예언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브랜든 빅스의 예언을 들은 치오콜란티는 피격 사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지켜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의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 후 그는 각종 고소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축제도 잠깐 미국은 가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경제 붕괴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오래전 미국을 구렁텅이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붕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한국의 경제에도 커다란 핵폭탄급 경제공황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브랜든 픽스는 신이 직접 자신에게 미리 경고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아주 어둡고 긴 암흑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무섭고 또 무거운 어둠이 미국을 덮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고 미국의 경제에 대하여 암울하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트루스 소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은 오직 신뿐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아주 어둡고 긴 암흑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또한 픽스는 트럼프 피격에 대한 예언 직전에 이상고온 현상과 시속 150마일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픽스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음을 신의 개입으로 언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사건이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1981년 3월 30일 취임 후 2달 만에 가슴에 흉탄에 맞았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후 2004년에 발간된 책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브랜든 픽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각종 고소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해 경각심을 잃게 주었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참으로 암울하다고 다들 난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욱 나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는 점은 미국의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극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브랜든 픽스는 이외에도 또 다른 예언을 과거에 하였는데 신께서 주시는 환상과 예언적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보고 있다고 믿는 수백 가지 예언을 공유하는데 대부분은 미국의 파괴와 다가올 멸망과 역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브랜든 픽스는 신께서 그에게 소련의 미사일을 사용하여 동양인이 미국의 엄청난 전자기 펄스파 EMP 공격을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중서부의 절반이 파괴될 것이며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곧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여 3억 5천만 명이 사상할 것이며 대지진이 발생하여 미국 전역의 수백 개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날아야 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브랜든 픽스는 제3차 세계대전에 임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 시작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청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브랜든 픽스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미리 준비한다면 좀 더 밝은 미래, 적어도 덜 고통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짜다 사기꾼이나 아첨꾼들의 새치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조금은 고심하여 현명한 대처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브랜든 픽스는 앞으로 은이 온스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고 이라크 디나르가 폭등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한때 심슨 만화에서 가상화폐가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지금처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상화폐의 가치는 나날이 쑥쑥 올라가더군요. 이럴 때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듯이 용기가 없어서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처럼 브랜든 픽스가 은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라크의 디나르가 폭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니 이 역시 심슨 만화의 가상화폐처럼 훨훨 날아오를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픽스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브랜든 픽스 주변에 또 다른 예언가인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예언을 내놓았다고 하여 이 예언도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고 합니다. 그는 픽스의 예언과 한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며 한국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은 단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한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제임스 리는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이 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임스 리는 또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과감한 도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도로 고조될 것입니다. 라고 제임스 리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명 위협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은 이를 계기로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는데 또한 제임스 리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관심이 가는 예언이 되겠네요. 제임스 리는 미국의 경제 붕괴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위기는 곧 한국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축하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리는 한국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신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임스 리는 한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예언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신의 뜻을 따르고 이를 통해 더 큰 안보와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이를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의 가호 아래 한국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한국의 경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맞물려 잠시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예언으로 조금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든 픽스와 제임스 리 두 예언가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비교적 트럼프의 피격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브랜든 픽스의 예언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가 되는 것인가 봅니다. 심슨 만화에서는 해리스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맞을까요? 한국의 대선만큼이나 흥미진진한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었던 한국의 경제에 부합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